수도권의 당진, 예산, 그리고 목포, 오늘 순천까지 왔습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순천이 한 번 더 날개를 펴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유통일을 위한 순천 자유마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에서 4절까지를 1절에 담아서 1절을 크게 부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지금 이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준 선국 순열에 대한 생각을 갖겠습니다. 모두 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 곳까지 우리 강사님들이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크게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해주셔야지요. 우리 정광우 목사님께서는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예견을 하시고 이미 2년 전에 1년 전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무너졌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헌법학자이신 우리 김학성 교수님 나오셔서 왜 한국
무너져가고 있는가, 무엇이 무너졌는가를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가르쳐질 때 여러분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크게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순천은 여러 번 왔었습니다. 여자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여자들은 아니고 여자하고 같이 왔습니다. 우리 순천만의 그 갈대숲이 너무 아름다웠었는데, 우리 목사님을 모신 지 한 4년쯤 되는데요. 목사님이 24시간을 25시간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일체의 뭐 국내 여행이다 뭐 이런 거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일이 잘 돼서 순천을 다시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그 조금 전에 목포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오면서 제가 몇 자 좀 더 수정 보완을 좀 제가 했는데, 하여튼 제가 5시 지금 5시 반까지 제가 가능한 끝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헌법 위반소인데요. 헌법재판소를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보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의 모든 애국동지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똑바로 하지 못하면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이 헌법재판소가 예컨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계속 탄핵으로 일정 기간 내에 몰아가려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재판이 끝나면 법정은 다음 기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에게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검사에게도 물어봐서 그 날짜가 적정한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 기일을요, 일괄해서 지정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 형사소송법 규칙을 보면요, 일괄해서 기일을 지정할 때에는 넷째 줄에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론기를 5회를 지정을 해버렸다 이 뜻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다음이요, 헌법재판소가 또 거짓말을 해요. 뭔가 하면 헌법재판소법 33조 3항에 근거해서 일괄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모든 국민들은 헌재가 법에 따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헌재법 30조 3항은요,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된다. 지극히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론을 열 때는요, 날짜를 정해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 모든 재판이 다 그래요. 이것은 일괄 지정과는 전혀 무관한 조문이죠. 그렇죠? 한눈에 봐도. 그런데 헌재가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재를 불태울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이요. 두 번째, 대통령 답변서가 유출됐는데, JTBC에서 유출했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의 답변서는요, 일단 공판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는 압니다. 헌재에다 내니까. 두 번째, 상대방은 알 수 있어요. 그런 답변서를 상대방한테 보내가지고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이 서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서는 헌법재판소와 상대방, 민주당 인사들은 알 수 있어요. 민주당이 아니라 국회 소추위원들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방송에서 JTBC에서 이거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답변서 전체를. 답변서 내용은 수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JTBC가 공개를 했는데, 이건 분명히 법을 위반한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태블릿 PC가 이 JTBC의 농단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아주 MBC와 경쟁하듯이 좌파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선입 선출이라는 것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내라, 이제 보통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한독수 고난대행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했죠. 근데 151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자들은 고난대행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151명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으면, 이 가처분 사건은요, 통상 법원인의 헌재가 가장 빠르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사건이 가처분 사건입니다. 그러면 151명이 옳은지 200명이 옳은지를 언제 심사하느냐? 이번 13일부터 심리를 개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신속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누구를 지목할 필요가 있느냐? 현 고난대행인 최상목이가 문제다, 이 뜻입니다. 왜 최상목이를 문제라고 하느냐? 최상목이는요, 이 한독수 고난대행이 정당하게 직무정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대행도 아니라 정확하게 고난대대행에 불과한 최상목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2명이나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를요, 반국가 세력에게 팔아넘길 것과 다름이 없다. 제가 글을 썼어요. 제2의 이완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에서 29명, 전체가 29명이나 탄핵 소추가 됐는데, 이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사건이 중하다는 의의만 가지고 대통령만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논리 모순이 생깁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으셨는데, 첫째가 국정마비요, 둘째가 입법독재요, 세 번째가 예산농단을 큰 덩어리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국정마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감사원장, 장관 뭐 할 거 없이 대통령의 손발을 잘라내는 듯한 국정마비를 시도한 것이 바로 탄핵 소추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헌재가 이 사건을 판단을 해서 만일에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기각을 한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더욱더 정당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잘못된 것들이다, 탄핵을 인용해버리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가 정당성을 일부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먼저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이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해야만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중요하다는 말을 먼저 던지면서 이거를 먼저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모르는 국민들은 감사원장이나 일반 검사보다 대통령 탄핵이 매우 중요하니까 먼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적절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이요. 알다시피 지금 탄핵 소추의 경우에 국회에서는 내란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가 의결됐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넘어갔는데, 정작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는 중요한 내란죄를 항목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을 때는 여러 안건이 없었습니다.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두 번째,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그 중에서도 80~90%가 내란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이재명이가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국민이나 언론기관이나 국가기관도 다 내란이라고 입을 맞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란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정작 헌재에 가서는 내란의 문제를 빼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요, 가장 중요한 항목을 뺐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에서 재의결을 해야 옳은 것이다. 그게 맞겠죠? 우리 순천 분들은 보니까 다
너무나 이제 설명을 잘하니까 놀래가지고 박수도 안 해. 예. 아, 괜찮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써놨죠?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없어. 그 맹물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요건 중에서 내란을 가장 중요하다고 떠들어 놓고 정작 헌재 가서는 내란을 뺐단 말이죠. 이것은 첫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을 하든지, 물론 민주당이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요, 내란죄를 뺐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서 헌재는 요건이 안 된다, 당연 무효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법 상식적으로 타당하다 이 뜻입니다. 맞지요? 예. 그럼 예컨대 이런 또 정청래가 얘기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이 국회 의결과 내용과 달리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몇 가지 사건들을 철회한 적이 있어요. 뭘 철회했느냐? 직권남용, 뇌물, 강요죄 이런 것들을 철회한 예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선례가 잘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기억을 해보시면 전국적으로 떠도는 단어는 4단어, 국정농단이었어요. 무조건 국정농단 아닙니까? 지금은 뭐라고 떠듭니까? 2글자,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국정농단이라고 떠들었고, 지금은 내란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국정농단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엽적인 것은 빼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이죠. 내란이 80%, 90%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뺀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각하돼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번에 내란죄는요,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함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뺀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옳은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권유했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요. 물론 헌재는 근데 발을 빼고 있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사안이에요. 이 민주당은 뭐라고 궤변을 하는가 하면, 내란죄는 철회했지만 내란 행위는 뭐 그대로 있고 내란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국가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 철면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를 떨 수밖에 없어요. 다음이요. 이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소추 의결은 무효다. 국회에서 이 내란을 가지고 예컨대 탄핵소추 의결을 했는데, 헌재에 가서 그 내란 혐의를 철회했다면, 뺐다면 결국은 국회의 의결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다시 재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면 헌재는 요건 미비로 각하해 오른 것이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대통령 측근에 있는 변호인단에서 얘기를 하기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내란 혐의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철회했다면 헌재는 각하해 옳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아니 뭐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이번엔. 예. 여러분, 이제 우리 헌법 77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꼭 이걸 보기 전에 대통령의 계엄을 왜 했느냐, 이걸 보시기 전에 계엄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걸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군인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엄은 나쁜 거다,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1항을 보면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병력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계엄이 나쁜 거라면 헌법에서 계엄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도죄, 강도죄, 성폭행,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거를 하라라고 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꼭 먼저 이해하셔야 될 사항은,
계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일정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1항에서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 근데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다수가 했었을 것이고 저도 했었어요. 고개가 갸우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이 야, 그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요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헌법적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국회의장도 없고 대법원도 없어요. 그건 헌법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국민들이 반대를 해도 비판하더라도 누구의 판단입니까?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이 되는 것이.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여부를 따질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헌법은 또 이런 통제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이요. 보면 5항을 보면 국회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대통령이 판단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잘못된 계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국회와 대통령 이외의 다른 존재는 비상계엄이 옳은지 그른지 즉 사법부가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앞장으로요. 앞장 가시면 앞에 거 3항을 보면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 이건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계엄군이 선관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군인들이 보기가 이상하죠. 왜 군인이 나와서 말이지 헌법기관을 말이지 왔다 갔다 하느냐. 또 나쁜 말을 표현하면 헌법기관을 저거 유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요, 여기다가 뭐라 되어 있냐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대통령은 여기서 예상되는 것은 뭔가면 민사나 형사재판을 군사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이 조항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특별한 조치가 뭐겠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대학에서 국립대에서 30년 넘게 헌법 강의를 해왔지만 저도 모르고 제 책에도 이 내용을 쓴 바가 없고 대한민국 어느 문헌을 봐도 특별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놓은 논문이나 글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특별한 조치를 했는데 대통령이 야 여기 춘천에 있는 한 100명을 살해해라 라고 했다면요, 그런 그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헌법의 근본적으로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건 별도의 위헌 문제가 발생하지만 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혹, 정부라고 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정부는 넓은 의미의 정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는 3가지 업무를 하는데 선거사무, 정당사무, 국민투표 사무밖에 안 합니다. 국민투표 사무는 없었기 때문에 헌재가 놀고 먹는, 중앙선관위가 놀고 먹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선거사무와 정당사무는요, 여러분, 법을 만드는 입법 아니에요. 법을 판단하는 사법도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집행재경인 정부에 해당하는 일을 별도의 기관으로 하게끔 우리 헌법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는요, 광의의 정부의 개념 속에는 중앙선관위가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엄은 말하고 있거든요. 헌법은요. 그래서 계엄군을 투입해서 중앙선관위 갔다가 군인들이 배회하고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헌법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헌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들어간 계엄문보다 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간 계엄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중앙선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그랬는지 아직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국정원에서 선관위에 해킹을 한번 해봤어요. 7번을 시도했는데 6번이 뚫렸습니다. 이미 보도를 아실 거예요.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선거 결과까지도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뚫렸다라고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계엄을 선포해서 계엄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잘못된 것을 서버를 확보했다든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선관위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중앙선관위원회는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입니다. 또 시도, 시군구 선관위는요, 현직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국민적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도 내준 바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대한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 것인데, 선거에 대해서 부정 의혹이 있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백일에 드러내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인 것인데,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국정원의 보안감사도 거절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도 거절하고 있는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영장 발부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계엄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특별한 조치를 헌법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네, 다시 앞쪽으로 가야 돼요. 사항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윤갑근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빨간 글씨 보면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국가 세력에 넘어가는 상황에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맹 놓고 있는 것이다.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하시면서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것은 본인이 직접 헌재에 나가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항에 보면 우리 헌법은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통보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절차상의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말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시 반에 대통령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비상계엄을 할 때 이제 선포합니다라고 해서 행해진 비상계엄은 전 처음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미 4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이제부터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10시 반에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많은 국민도 알아차렸고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에 모였잖아요. 1시간 만에 모여가지고 77조 5항에 의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어요. 했다면, 자, 그러면 대통령은 해제를 요구하니까 해제했어요. 그러면 1항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을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했고 특별한 조치를 취했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니까 해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여기서 국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미 방송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흠은 있어요. 그러나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정도의 결정적 흠은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것은요, 보통의 상식만 가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이요. 처음에는 이재명이가 바로 내란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을 내란의 수괴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 언론, 국민 다 입에다가 내란이다, 내란 수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란이란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전 목사님이 이끄시는 광화문 애국 세력들에 의해서 내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렸고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내란 아니네. 여러분, 내란에는요 2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즉 헌법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려는 의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보통 투스타가 자기 부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직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내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뭐가 할 일이 없어서 자기 자리를 다시 또 빼앗는다 이 뜻입니까? 어린 반부를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또 폭동은요, 뭐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폭력 행사하는 것을 폭동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 지방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정도의 대규모로 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픈 과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제일 먼저 발동된 데가 여수 순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건국한 이후에 제주 4.3에서 남로당 반란 세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에 대해서 발동명을 내렸어요. 가서 진압하라고.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그 군대 속에 빨갱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군인 반란이 생긴 것이에요. 그 인간들이 여수시를 점령했습니다. 이어서 인근인 순천시를 점령해서 여수와 순천 시청에다가 인공기를 개양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1호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가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가 어디냐? 제주 4.3 사건을 갖다 진압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일어나기는 제주 4.3이 먼저 일어났지만 그때는 미 군정화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여수 순천과 같은 이 군인 반란들이 시청을 점령하고 이 정도의 상태가 될 때 뭐가 됩니까? 그게 내란의 폭동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날은 폭동도 없었고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인데 무슨 근데 자기 대통령을 찬탈하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내란 혐의를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 뭐 언론에서 보면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안 했고 뭐 사인도 안 했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무회의는 어떤 건가면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야 전 국무위원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게 헌법상 심의기관의 특성이에요. 그건 이미 대한민국 어느 교수도 책에다가 구속하지 못한다고 다 써놨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사인을 했다 놨다 이건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문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내가 국회에 통고를 하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위헌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그 법령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어린 반풀일 수도 없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이 공수처는 원래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문재인 때 이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이 조직 정비를 제대로 못해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하나가 더 들어갔단 말이죠. 더 들어가면서 모순적인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공수처를 보면요, 첫째 판사 쇼핑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을 했는데 지금 예컨대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라고 지금 좌파들은 떠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컨대 원칙이 서울중앙지법이에요.
예외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요럴 때는 뭐냐? 그건 예외인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피의자의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해서 관할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관할 사건은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나쁜 점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서부 지방법원은 이상하게 이 빨갱이 이 판사들이 많아요. 서부 지방법원의 원장이 전계선인데 이 친구가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어요. 대표적인 좌파 판사입니다. 두 번째 마은혁까지도 추천이 됐지만 마은혁은 뭐 인천의 이동장 뭐라 했지? 인천? 예? 인천 민주화 노동자 연맹이 빨갱이 용어는 제가 말이 빨리 안 나와요. 뭐 민족 전선 뭐 저것저것 뭐 통일 민주화 하는데 용어가 빨리 안 나오는데 말이죠. 거기에 활동하던 인간이 마은혁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빨갱이 좌파죠. 이순영이도 우리법 연구회인데 이 친구도 예컨대 내가 보기엔 대표적인 좌파 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법으로 해야 옳은데 서부지방법원을 갖다가 선택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판사와 짜고 했다라고 좀 보는 것이에요. 또 이순영이는 판사라기보다는 이놈은 정치인에 불과한 인간인데, 여러분 참고로 오동훈, 전계선, 이승엽이 절친인데, 먼저 전계선은 서부 지방법원 판사였다 말씀드렸죠. 법원장 말씀드렸죠. 이 오동훈과 전계선이 사법시험 동기예요. 그래서 한솥밥 먹을 정도로 가까이 지냈어요. 이승엽은요, 이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재명의 모든 지금 재판 사건에 이승엽이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신문 기사를 보시면 이승엽이가 꼭 나옵니다. 얘는 검사 출신인데 김용하고 정진사이가 정치적 측면에서 이재명이 오른팔이라면 이승엽이는요, 법조 문제를 해결하는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승엽이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승엽하고 전계선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또 오동훈도 가까워요. 한솥밥 먹다시피 한 절친이기 때문에 이 좌파들의 카르텔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재명이 있고 그 옆에 이승엽이 있고 이어서 전계선, 오동훈. 여러분 오동훈이라는 인간이 공수처장에 불과한데 얘가 뭐가 잘났다고 나대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고개를 바싹 들고 할 수 있겠어요? 뒷배가 없이 되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이재명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체포영장 자체는 이의신청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항고, 재항고가 있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요. 거기서 보면 마성령, 얘도 마씨예요. 마씨가 드물잖아요. 근데 서부지방법원에 마씨가 또 있는데 이 마성령이가 윤 대통령 측에서 제시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라고 했는데 마성령이가 아니다, 이건 적법하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어요. 이 사건은 아마 대법원까지 갈 거로 보는데 이 마성령은 서울대 국사과 출신인데 대표적으로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하다가 뒤늦게 공부해서 사법시험이 됐단 말이죠. 65년생을 왜 썼느냐? 나이가 많아요. 65년생이면 지금 몇 살쯤 됐습니까? 한 60 됐죠? 60세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는요, 희귀한 일입니다. 희귀한 일. 그쵸? 얘는 운동권 하다가 늦게 사법시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생년월일을 쓴 거예요. 이상하게 서부지방법원에 이 빨갱이 판사들이 많이 있다 이 뜻입니다. 예, 다음이요. 지금 예컨대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조사 방법이나 시기를 우리가 정중하게 판단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는요, 3번 안 왔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국회의원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돈봉투 사건, 오늘 보니까 그 송영길이가 다른 사건으로 했는데 법정 구속됐던데 보니까 이 돈봉투 사건에서요, 7번을 검찰이 소환해 요구했어요. 근데 응하지 않았어요. 체포영장 청구 안 했는데 대통령에게 근데 3번 안 나왔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합니까? 이 체포영장의 본질은요, 대통령을 수갑 채워서 망신 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체포영장이 만약에 체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럼 48시간 동안 대통령이 묵비하면 아무런 모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원칙이 철저하신 분이에요. 무효이면서 불법인 체포영장 수사에는 불응하겠다. 이것이 대통령의 기본 방침인 것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공수처는요, 이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왜 내란죄 수사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저렇게 할까 하지만 없어요. 이 공수처법을 왜 잘못 만들었느냐? 공수처법에 보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은 돼 있어요. 대상은 돼 있는데 범죄란을 보면요, 내란 외환이란 죄가 없어요. 잘못 만들었단 말이죠.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란 외환죄는 언급이 안 돼 있고 뭐 직권남용이다, 직무유기다 이런 것만 돼 있거든요. 조문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나 이 공수처는 오동훈이 뭐라는 거면 직권남용죄와 관련돼서 내란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작은 혐의를 이용해서 큰 사건을 수사합니까? 작은 혐의를 이용해서 큰 사건을 수사해요? 본말이 전도된 억지 놀림에 틀림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직권남용죄를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헌법 84조에 제가 설명은 다 안 하겠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수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수처법을 만들 때 대통령을 써놨으면 거기다가 내란 외환죄를 죄명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기잖아요. 직권남용을 하다 보니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됐다. 직권남용죄 그 자체를 갖다가 수사할 수 없도록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렇게 거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작은 혐의를 이용해가지고 이 내란과 외환은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그걸 갖다 수사한다? 정말 본말이 많이 바뀐 것이죠. 다음이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제 경찰하고 공수처가 짝짝꿍이 돼 있어요. 그렇죠? 검찰은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요, 혐의입니다. 그렇죠?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경 조정하는 바람에 검찰은 수사할 수가 없어요. 현재 내란은 경찰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근데 경찰은요 뭘 못하느냐? 영장 청구를 못해요. 기소를 못합니다. 누구 힘을 빌려야 되겠죠? 검찰의 힘을 빌려야 가능한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또 자기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근데 니네가 경찰이 관여한 것 같다. 그래서 국수본은 이번에 경찰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기구거든요. 국수본의 그 본부장의 휴대폰 3개를 압수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속이 부글부글 끓죠. 검찰에서 경찰의 최고 수사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니까 경찰은 검찰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파트너를 잡았느냐? 공수처와 파트너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왜 모순이 생기느냐? 경찰은 수사할 수 있지만 영장 청구를 못하죠. 영장 청구는 물론 공수처는 할 수 있지만 공수처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 수사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 공수처가 나대는 바람에 영장 청구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수처는요 기소권이 없습니다. 좀 어렵죠, 이 부분이. 예, 뭐 좀 어려운 게 있어야 헌법 교수도 먹고 살죠. 예, 한 번에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서 알아보시면 좋은데, 하여튼 경찰과 검찰이 사이가 안 좋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경찰하고 공수처가 합작을 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영장 청구는 어거지로 했지만 만일에 기소하려면요 누가 기소권을 갖고 있죠? 검찰밖에 없어요. 검찰. 다시 검찰의 손을 빌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수사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내란죄는 성립 안 되지만 내란 혐의를 가지고 어거지로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고 누가 기소해야 돼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 오늘 이 윤 대통령 측에서도 뭐라 했냐면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면 내가 응할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할 경우 또 검찰이 근데 영장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누구한테냐?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해라.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본인이 당당히 거기에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하여튼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이요. 지금 어저께 보니까 국회에서 정청래라는 놈이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예컨대 대통령을 체포하라는데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왜 말이 안 되느냐? 경찰 특공대는 뭐 하는 존재인가면 경찰청 예하 경찰 특수부대인데, 자 보세요. 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이 있고 시행령 10조를 보면 대테러 특공대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경찰 특공대는 빨간 글씨로 무슨 일을 하느냐?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경찰 특공대 할 일이에요. 사법 경찰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얘를 동원해 가지고 예컨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가지고 체포하라, 불법이자 반란인 것이에요. 특공대 투입 불법이자 반란입니다. 옆에 기동대도 불법이자 반란이에요. 그러면 경찰은 크게 사법경찰관이 있고 행정경찰관이 있어요. 교통순경하는 사람들은 사법경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동대는 뭐냐 여러분, 포문 나지만 그 사람들은 이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같이 동원될 경찰 수사관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동대도 안 되고 특공대는 더더욱 안 되죠. 이 특공대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김정은이 죽을 때 가는 건 몰라도 대통령 테러 대응과 예방을 하는 존재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특공대가 투입된다? 명백하게 이것은 불법이고 명백하게 내란이자 반란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정청래 그놈이 보니까 뭐 특공대 얘기하면서 뭐 장갑차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정청래, 하여튼 멍청래는 좋은 뜻이고요. 정청래 이놈이 말을 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끝낼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 벼락을 한번 쳐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있다고 좀 확신해요. 예. 이제 빨리 왔네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요 가운데 항공모함이 있죠. 이제 한 8척의 구축함이 이제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있는데, 요거 전체를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말을 해요. 항공모함은 혼자서 안 다니거든요. 이 부하 같은 이 호위병들을 이렇게 구축함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또 항공모함에는 100여 대 또는 뭐 많은 비행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이요. 그래서 이걸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 다음이요. 그럼 지금 광화문에 여러분 애국 세력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광화문 애국 세력들의 모임을 저는 한마디로 광화문 항공모함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의 광화문 항공모함의 함장은 누구신가요? 이게 소리가 약해요? 함장이 누구시라고요? 전광훈 목사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전 목사님 이제 함장이신데 수많은 이제 구축함을 목사님이 이제 이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그 뭐냐, 뭐 유튜브 가서 만나셔서 경제적 지원도 하고 시민단체도 지원하게 되고, 학술대회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1월 13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학술대회를 하나 먼저 열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뭔가면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이 제목으로 합니다. 드디어 오늘 연락이 왔어요. 프레스센터에서 대관해 줄 수 없다라고. 국회가 압력을 넣었겠죠. 그래서 제가 따졌지만은 감을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집회하는 거 아니다. 그다음에 학술단체가 행사하는 것이다. 찬반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랬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요. 16일 날 또 하기로 했는데 뭐냐, 헌재 심판, 국민 저항권 가져오나. 제목이 마음에 들죠? 현직 헌법 교수가 이 발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전 처음부터 뭐라고 이제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받아주는 과정에서 지금 예컨대 아마 압력을 받고 이거 발표시키지 말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보고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롯데호텔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롯데호텔은요 비용이 이 프레스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주 작은 홀을 빌려서 식사를 안 해도 그래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이제 롯데호텔에서 하려고 하는데, 13일 집회에서는 제가 프레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청구를 할 겁니다. 거기는 이미 대관료를 다 지급한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계약 취소는 본인들의 사유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니까 아마 이제 13, 16, 13, 15인가 15입니다. 롯데호텔에서 16일 대관이 안 된다 해서 15일로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두 번째로는 헌재 재판, 국민 저항권 가져오나. 이거는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거짓을 하려고 해도 아마 이 좋은 논문들이 국민들에게 전국 전파돼야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중한 논문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술대회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법원으로도 집회를 나가야 되고, 헌재도 나가야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전투기가 계속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함장이시지만 직접 전투기를 타고 순천에 오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예. 다음이요. 저는 목사님 이제 모신 지가 한 거의 4년 가까이 되는데, 저는 뭐 재정 문제를 목사님께 여쭤본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 안색만 보는데, 이 헌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목사님 상당히 얼굴이 좀 밝으시고, 그처럼 좀 어두우신 데가 있는데, 저는 뭐 절대로 재정 문제를 여쭤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옆에 수행비서 하시는 남순희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전 자세하게 묻진 않고, 지금 이제 그 재정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빠듯하다. 두 번째, 매우 어렵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 상태가 넉넉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애국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공개적으로 한 번 국민대회 하는데 6억이 됐네. 6억.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은요, 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지금 이제 퇴역하셨지만 제가 작년인가 만나서 얘기를 쭉 해보는데, 과거 문재인 시절에 장성들, 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광화문에서 애국운동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거기에 지원하기 때는 기업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려고 하니까 기업이 빠지고 또 전원 빠지고 인원 빠지고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최한 사람이 억대의 빚만 졌대요. 다시는 내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 광화문 집회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광화문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내막적으로는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이 거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뭐 목사님을 모함하고 뭐 끄집어내리고 공격하고, 이거는 일도 아닌 것이고, 가장 하나만 본다면 재정 문제만 가지고도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전 목사님이 저한테 이 애국 헌금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절대로 안 하세요. 그러나 가장 측근중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 전국적인 애국 성도들의 이 정말 귀중한 헌금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자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옆에 부탁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컨대 앞으로 2년 3년까지 여러분 애국 헌금을 하려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에다 이 애국 헌금을 주시면, 후원해 주시면 정말로 목사님께서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정말 귀하게 이 헌금들을 또 성금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예컨대 제가 볼 때는 12월 28일 날, 지난주도 많이 모였지만 12월 28일 날 어마어마한 그 애국 성도들이 모이셨는데, 저는 그날이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여론이 바뀌는 것이고, 내란이라는 말은 줄어드는 것이고, 급기야 민주당은 내란이라는 말을 뺄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는 광화문 항공모함에 적극 승선하시되 정말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 한 번 오지 마시고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끌고서 와서 함께 항공모함에 승선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지금 가장 힘든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께서 애국헌금을 많이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가 권력이요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군인과 경찰 중에서도요 애국 경찰과 군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에요. 그 눈치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뭐냐? 광화문 애국 세력, 광화문에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적극 좀 참석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